주강찬이 타담한 밧줄을 발밑으로 떨어뜨리며 웃었습니다. 당신 딸만 귀한 게 아니지. 저 애들 아비속도 지금쯤 새까맣게 타고 있을걸. 박진철이 눈이 뒤집혀 달려들자 성한수가 그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진철아, 참아. 지금 저놈 목을 조르면 애들이 어디 있는지 영영 못 찾아. 김 부장이 총을 내려놓고 천천히 앞으로 나서며 낮게 말했습니다. 앞장서. 애들 있는 데까지 네 발로 똑바로 걸어가. 주강찬은 그 말이 반갑다는 듯 옷깃을 세우고 앞장섰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그 어두운 길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주강찬의 손목에서 타담한 밧줄이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에는 불에 댄 자국이 붉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아픈 기색도 없이 옷깃을 천천히 바로 세웠습니다. 발밑에는 아직 연기가 남은 라이터가 굴러다녔습니다. 성한수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총구를 들어 올렸습니다. 박진철은 주먹을 쥔 채 그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주강찬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가 꺼낸 것은 총이 아니라 낡은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좁은 철망 안에 웅크린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박다빈과 성태훈이었습니다. 화면 구석에는 시각이 흐르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촬영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진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습니다. 박진철이 화면을 향해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다빈아, 야, 우리 다빈이 어디 있어? 주강찬은 휴대폰을 슬쩍 뒤로 물리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남 실장이 아직 일을 하고 있었거든. 나는 손 하나 안 댔어. 성한수가 박진철의 팔을 붙잡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철아, 나. 저놈 숨 끊기면 애들 찾을 길이 없어져. 박진철의 팔뚝에 굵은 힘줄이 솟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성한수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화면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느리게 고른 걸음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소매 끝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리응명을 실은 세탁물 차량은 이미 정문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김 부장은 화면을 한번 보고 주강찬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한 걸음씩 가까워질 때마다 주강찬의 어깨가 조금씩 굳었습니다. 주강찬이 손바닥을 펴 보이며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때리지 마. 나 죽으면 저 애들 있는 데는 세상 아무도 몰라. 김 부장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대답 대신 주먹을 폈다 쥐었을 뿐이었습니다. 손끝이 아직 저릿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철은 벽에 이마를 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성한수는 아들의 얼굴이 스친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도장에서 아들을 혼내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주강찬은 그런 두 사람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곤경에 빠진 자를 구경하는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주강찬이 무릎에 먼지를 툭툭 털며 일어섰습니다. 내가 데려다 주지. 대신 총은 내려놓고 얌전히 따라와. 김 부장이 턱짓으로 문 쪽을 가리키며 짧게 말했습니다. 앞장서. 주강찬은 그 말이 마음에 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철이 뒤에서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우리 딸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상해봐. 내가 너 산채로 묻는다. 주강찬은 대꾸도 하지 않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에는 다친 사람의 기색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김 부장은 성한수에게 눈짓으로 뒤를 맡겼습니다. 성한수는 총을 허리춤에 꽂고 박진철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세 사람의 발소리가 무겁게 따라붙었습니다. 차 한 대가 어둠을 가르며 항구 뒤편 창고 지대로 들어섰습니다. 가로등은 절반 넘게 꺼져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에 녹슨 철문들이 삐걱거렸습니다. 주강찬은 조수석에 앉아 손가락으로 방향만 가리켰습니다. 김 부장은 운전대를 잡은 채 그 손끝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갈림길마다 건물 번호와 골목 폭을 눈에 담았습니다. 돌아 나올 길을 미리 외워두는 습관이었습니다. 뒷자리에서 박진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한수가 그의 무릎을 두어 번 두드려 주었습니다. 창고 지대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이 조용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문 닫은 지 오래된 폐공장 앞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부서진 지게차가 비를 맞은 채 서 있었습니다. 담장 아래에는 고물상에서 실어온 듯한 철망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그 더미를 눈으로 한번 훑고 지나갔습니다. 주강찬이 앞장서서 쪽문을 밀었습니다.
경첩이 길게 끌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안에서 눅눅한 쇳내가 확 끼쳐왔습니다. 김 부장은 벽을 따라 걸으며 천장과 기둥을 살폈습니다. 성은수는 반대쪽 통로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박진철은 딸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 것을 겨우 참고 있었습니다. 공장 안쪽으로 20걸음쯤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낮은 조명 아래 철제 케이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짐승을 가두던 우리를 옮겨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안에 교복 차림의 두 사람이 서로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케이지 안에 박다비는 박진철의 딸이었습니다. 그 옆에 성태우는 성은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떨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성태훈의 입술은 터져 있었고 박다빈의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둘은 맞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다빈이 먼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다빈이 철망을 붙잡고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아빠 맞지? 박진철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박진철이 케이지로 달려가 철망에 이마를 붙였습니다. 다빈아, 아빠 왔어. 아빠 여기 있어. 성태훈도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은수가 아들의 손등을 감싸 쥐며 목이 메었습니다. 태훈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었다. 성태훈은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붙들었습니다. 늘 아버지에게 툭툭거리기만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는 손을 놓을까봐 겁을 내고 있었습니다. 박다빈이 눈물을 훔치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나 안 울었어. 태훈이랑 계속 손잡고 버텼어. 박진철은 딸의 그 말에 오히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철망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딸의 손을 감쌌습니다. 자물쇠는 어른 주먹만한 크기였습니다. 열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은수가 자물쇠를 살피고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거 그냥은 안 열려. 도구가 있어야 돼. 김 부장은 그 광경을 등지고 서서 사방을 살폈습니다. 어둠 속 기둥 뒤로 사람 그림자가 여럿 어른거렸습니다. 남 실장의 수하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아무 말 없이 주강찬 쪽으로 반걸음 돌아섰습니다. 주강찬은 케이지에서 서너 걸음 떨어진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는 두 아버지의 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자식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의 모습이 그에게는 볼거리였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수하 하나가 그의 곁을 슬쩍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강찬은 건네받은 것을 재킷 안쪽에서 천천히 끌어냈습니다. 다음 순간 차가운 쇳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주강찬의 손에 들린 것은 검은 권총이었습니다. 총구가 향한 곳은 김 부장의 머리였습니다. 성은수가 몸을 돌리다 그대로 굳었습니다. 박진철도 철망을 붙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닿는 곳에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강찬이 총구를 겨눈 채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봐? 자수한다는 말 진심으로 믿었어? 김 부장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주강찬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나도 딸 가진 아비야. 딸을 위해서면 뭐든 하는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김 부장의 턱 근육이 한번 굳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던 그날의 학교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주강찬은 지금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주강찬이 총구로 케이지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 있는 건 당신 딸이 아니지.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못해. 성은수가 조심스럽게 한 발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기둥 뒤에서 남 실장의 수와 여럿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마다 쇠파이프와 단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인원이 반원을 그리며 다가섰습니다. 성은수는 그대로 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진철이 이를 갈며 낮게 말했습니다. 애들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이 미친놈아. 주강찬은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김 부장에게만 붙어 있었습니다. 공장 안에는 아이들의 훌쩍이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김 부장은 천천히 두 손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총구 앞에서도 그의 호흡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강찬의 손끝과 발끝을 번갈아 눈에 담았습니다.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어깨가 먼저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반 박자의 틈뿐이었습니다. 주강찬이 총을 든 손에 힘을 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지. 내 딸을 위해서 당신을 제거한다. 김 부장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은수가 총구와 김 부장 사이를 번갈아 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우리 애들 앞이야. 총 좀 내려. 주강찬은 그 말에 오히려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아무 무게도 없었습니다.
케이지 안에서 박다빈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성태우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김 부장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애들 눈부터 가려. 그 다음에 쏘든지 말든지 해. 주강찬의 눈에 잠시 흥미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앞에 두고도 남의 자식부터 챙기는 사람을 처음 보았습니다. 팽팽한 침묵이 공장 천장까지 차올랐습니다. 낡은 전등이 지직거리며 한번 깜빡였습니다. 바로 그때 공장 반대편 철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열린 철문 사이로 밤바람이 몰려들었습니다. 낡은 전등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자들이 함께 출렁였습니다. 그 흔들리는 불빛 아래 한 사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내가 입을 벌리자 금리가 번쩍였습니다. 금이빨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조직원 20명 남짓이 줄지어 따라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쇠몽둥이와 야구방망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한꺼번에 울리자 바닥에 먼지가 뿌옇게 일었습니다. 주강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스르르 거쳤습니다. 총구는 여전히 김 부장을 향해 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한번 삼켰습니다. 이 자리에 금이빨이 나타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강찬이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왔나? 금이빨은 대답 대신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고는 부하들에게 턱짓 한 번을 보냈습니다. 조직원들이 순식간에 흩어져 공장 안을 둘러쌌습니다. 출입구마다 두세 명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 실장의 수하들이 등을 맞대고 물러섰습니다. 인원 차이는 2배가 넘었습니다. 김 부장은 두 손을 내리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새로 들어온 자들이 누구를 노리는지부터 살폈습니다. 발끝이 향한 방향과 어깨의 각도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몽둥이의 끝은 하나같이 주강찬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어깨에 힘을 조금 풀었습니다. 성은수가 그 틈에 케이지 쪽으로 조금씩 몸을 붙였습니다. 박진철은 아이들을 등 뒤로 가리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철망 너머에서 두 아이가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금이빨이 천천히 걸어와 주강찬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팔 하나 길이도 되지 않았습니다. 주강찬이 총을 든 채로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앉아서 얘기하지. 금이빨이 입을 크게 벌려 금리를 드러냈습니다. 주 회장님, 그 오해라는 말 참 편하게도 쓰십니다. 주강찬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금이빨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앞니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이거 값이 얼만지 아십니까? 한 개의 사람 하나 값입니다. 주강찬은 대꾸 대신 주위를 빠르게 둘러보았습니다. 자기 편이 몇이나 남았는지 세어보는 눈이었습니다. 금이빨이 부하를 향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강민아, 저기 창문 쪽도 막아라. 주 회장 발이 빠르다. 박강민이 곧장 창가로 달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은수가 김 부장 곁으로 다가와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김 부장, 저쪽은 우리 편이야 아니야? 김 부장은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답했습니다. 우리 편은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저놈 저기다. 조직원 하나가 철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쇠사슬 감기는 소리가 벽을 타고 길게 울렸습니다. 이제 이 공장에서 나갈 길은 없었습니다. 주강찬은 그제야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목을대가 한번 크게 오르내렸습니다. 그는 총구를 김 부장에게서 금이빨 쪽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선 조직원이 그의 손목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권총이 바닥을 미끄러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금이빨은 주강찬의 넥타이를 손가락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뒷짐을 지고 천천히 그 주위를 돌았습니다. 구두 뒤축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주강찬은 그 소리를 따라 고개를 조금씩 돌렸습니다. 금이빨이 걸음을 멈추고 낮게 말했습니다. 명포항에서 그 여자애 죽인 걸로 하자고 하셨죠. 내가 그 말 듣고 며칠을 못 잤습니다. 주강찬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금이빨이 손가락 2개를 펴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애 둘입니다. 아까 저 창고 앞에 세워둔 차, 그거 우리 애들 이름으로 빌린 차더군요. 박진철이 그 말에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금이빨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여기 계약서에 도장 찍힌 이름이 박강민입니다. 나는 이런 거 시킨 적이 없어요. 박강민이 창가에서 억울하다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금이빨이 다시 주강찬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애들 가둔 저 우리도 우리 고물상에서 나간 물건입니다. 이만하면 그림이 뻔하지 않습니까? 주강찬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처음으로 땀이 맺혔습니다.
주강찬의 지시를 받은 남 실장이 미리 뒤를 깔아둔 것이었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아이들을 데려간 것도 가둔 것도 금이빨파가 되는 그림이었습니다. 금이빨은 그 뒷맛을 며칠 전에야 알아챘습니다. 조직 사무실로 형사 2명이 다녀간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묻는 말이 하나같이 아이들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풀어 차량 대여 기록부터 뒤졌습니다. 발자국은 하나같이 자기 조직 쪽으로 나 있었습니다. 명포항 일도 그렇게 뒤집었을 뻔했던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금이빨이 종이를 구겨 주강찬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회장님은 늘 이렇게 하십니다. 손은 남이 더럽히고 이름도 남이 씁니다. 금이빨이 금리를 딱딱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옥상에서 나 떠민 것도 회장님 말 한마디였죠. 그건 신세값이라 치고 참았습니다. 주강찬이 급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잠깐, 그건 양석철이 혼자 벌인 일이야. 나는. 금이빨이 말어리를 뚝 잘랐습니다. 그 다음엔 이 이빨을 손수 뽑으셨고요. 그것도 신세진정으로 삼켰습니다. 공장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금이빨이 목소리를 한 단계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번 거는 다릅니다. 남의 자식 둘까지 내 등에 얹으려 하셨어요. 그건 못 삼킵니다. 주강찬의 입술이 하얗게 말라갔습니다. 그는 뒤로 반걸음 물러서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주강찬이 목소리를 억지로 낮추며 달랬습니다. 자네, 지금 누구 앞에서 이러는 건가? 내 손 하나면 자네 조직은 오늘 밤에 없어져. 금이빨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한마디에 무릎이 먼저 굽던 사람이었습니다. 금이빨이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 이제 아무도 안 잡습니다. 남 실장도 오늘은 안 왔지 않습니까? 주강찬은 그제야 주위를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자기 이름 하나로 움직이던 사람들은 이미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금이빨이 부하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배웠습니다. 주 회장 잡아라. 조직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남 실장의 수하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공장 안에 터졌습니다. 싸움은 순식간에 공장 전체로 번졌습니다. 몽둥이가 부러지고 철판이 넘어갔습니다. 조직원들과 남 실장의 수하들이 뒤엉켜 바닥을 굴렀습니다. 쌓아둔 드럼통이 무너져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먼지가 뿌옇게 일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고함이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왔습니다. 김 부장은 그 혼란을 기다렸다는 듯 몸을 낮췄습니다. 그가 노린 것은 처음부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장 케이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성한수가 옆에서 다가오는 자들을 막아냈습니다. 박진철은 아이들 앞을 등으로 가로막고 섰습니다. 김 부장은 자물쇠를 한번 흔들어 보고는 손을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철망의 이은매를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성한수가 그 모습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김 부장, 그건 사람 손으로 되는 게 아니야. 김 부장은 대답 대신 어깨에 힘을 실었습니다. 손등의 힘줄이 굵게 솟아올랐습니다. 쇠가 비명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이은매가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접 자국이 하나씩 뜯겨나갔습니다. 마침내 철망 한쪽이 통째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김 부장은 뜯어낸 철망을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성태훈이 놀란 눈으로 그 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김 부장이 뜯어낸 자리로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다빈아, 태훈아, 아저씨 손잡고 나와. 뒤는 보지 마. 박다빈이 먼저 몸을 던지듯 빠져나왔습니다. 성태훈도 뒤따라 기어나왔습니다. 김 부장은 두 사람의 어깨를 한쪽씩 붙들어 세웠습니다. 밤새 떤 다리에는 아직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붙잡은 팔이 그의 손 안에서 계속 떨렸습니다. 김 부장은 두 사람의 고개를 자기 쪽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뒤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박진철이 딸의 어깨를 감싸며 목이 잠겼습니다. 다빈아, 이제 됐어. 아빠가 업고 나갈 거야. 성한수는 아들의 팔을 자기 어깨에 두르고 부축했습니다. 성한수가 김 부장을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김 부장, 우리 먼저 나간다. 뒤는 네가 봐줘. 김 부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식을 붙든 채 옆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김 부장은 그 뒤를 따르며 달려드는 자들을 쳐냈습니다. 쇠파이프 하나가 그의 어깨를 스쳤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다빈이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진짜 집에 가는 거지? 박진철은 딸의 등을 세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대답 대신 나온 것은 굵은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연문 밖으로 두 아버지와 자식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두 사람의 얼굴에 처음으로 닿았습니다. 그 사이 주강찬은 벽을 등지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남 실장의 수하들은 이미 대부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것은 금이빨의 부하들 뿐이었습니다. 주강찬은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눈으로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먼지와 부러진 몽둥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벽을 더듬으며 옆으로 조금씩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직원들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간격을 좁혀왔습니다. 주강찬은 문 쪽으로 몸을 돌려달렸습니다. 하지만 쇠사슬로 감긴 철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깨로 문을 2번이나 들이받았습니다. 쇠사슬은 소리만 요란할 뿐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틀을 붙잡고 몸을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박강민이 그의 발목을 잡아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주강찬이 무릎을 찌으며 쓰러졌습니다. 값비싼 구두 한 짝이 벗겨져 저만치 굴러갔습니다. 양복 소매는 이미 먼지투성이었습니다. 금이빨이 천천히 걸어와 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쓰러진 사람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 기다린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에 이 자세로 무릎 꿇었던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주강찬이 손바닥을 비비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지. 내가 자네한테 진 게 있잖나. 금이빨이 그 말에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진 건 저였죠. 회장님은 늘 받기만 하셨고요. 주강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금이빨이 그의 멱살을 잡아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동안 다정하게도 부르셨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개처럼 뛰어갔고요. 주강찬의 발끝이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상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금이빨이 그의 얼굴을 옆으로 돌려세우며 말했습니다. 사나운 게 목구멍에 끌린 물 부었다는 얘기 저한테도 해주셨죠. 그거 자랑이라고 하신 겁니까? 주강찬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른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금이빨이 얼굴을 바짝 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셈을 끝냅시다. 이빨값은 이빨로 받아야죠. 주강찬이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 내가 다 돌려놓을 수 있어. 금이빨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조직원들이 주강찬을 둘러쌌습니다. 김 부장은 그 광경을 잠시 바라보다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나간 연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짧은 비명이 한 번 터졌습니다. 그리고 공장 안은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오래된 악연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끝을 맺은 것입니다. 얼마 뒤 금이빨은 부하 하나가 들고 온 철제 상자를 넘겨받았습니다. 이곳으로 오기 전에 주강찬의 별장 서재부터 털어둔 곳이었습니다. 뒤집어 씌우려는 자와 셈을 하려면 손에 쥘 것이 먼저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물쇠를 몽둥이로 2번 내리치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손바닥 2개만한 두꺼운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겉장에는 아무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금이빨이 장부를 넘겨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주 회장이 참 부지런히도 적어놨네. 그 안에는 십수년치 돈의 길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가 갔는지, 어떤 일이 덮였는지가 날짜별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 이름 옆에는 작은 글씨로 뒤실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도 여러 장에 걸쳐 나왔습니다. 금이빨은 그 대목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장부를 겨드랑이에 끼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뒤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공장 밖에는 새벽 기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바다 쪽 하늘이 옅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박진철은 딸을 담요로 감싸 안고 차에 태웠습니다. 그는 자기 외투까지 벗어 딸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성한수는 아들의 터진 입술을 손수건으로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성태우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아무 말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은 그 옆에 서서 공장 쪽을 지켜보았습니다. 쪽문이 열리고 금이빨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김 부장은 자세를 낮추며 두 사람 앞을 막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박진철이 딸을 더 깊이 끌어안는 기척이 났습니다. 금이빨은 그러거나 말거나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장부를 김 부장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두꺼운 장부가 흙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김 부장이 장부를 내려다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금이빨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리를 한번 드러내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부하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며 잦아들었습니다.
김 부장은 허리를 굽혀 장부를 집어 들었습니다. 겉장에는 흙과 기름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낯익은 이름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성한수가 곁으로 다가와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찾던 것보다 훨씬 크다. 박진철도 차 문을 닫고 다가와 어깨너머로 살펴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장부는 훗날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덮였던 일들이 하나씩 다시 열렸습니다. 명포항에서 사라진 경비원의 이름도 다시 불렸습니다. 죄를 나눠 가졌던 사람들의 이름도 함께 불려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없으면 없던 일이 된다던 주강찬의 말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을 가둔 폐공장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도 밝혀졌습니다. 며칠 뒤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부엌에는 김이 서려 유리창이 뿌옇게 흐려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된장국 끓는 소리가 잔잔하게 났습니다. 김 부장은 앞치마를 두르고 계란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기름 튀는 소리가 작게 이어졌습니다. 도마 옆에는 반듯하게 썬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김이 오르는 밥 2공기가 놓였습니다. 김민지가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김 부장은 계란을 접시에 옮기며 잠깐 웃었습니다. 그는 딸의 자리에 국그릇부터 옮겨 놓았습니다. 김민지가 식탁을 내려다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다 아빠가 한 거야? 우리 집에 무슨 일 있어? 김 부장이 딸의 앞에 수저를 가지런히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빠는 다른 거 안 해. 그냥 네 아빠만 할 거야. 김민지는 잠시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부쩍 늘어난 흰머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뭐라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부장은 딸의 밥그릇에 계란을 하나 더 올려주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세탁소 셔터 올라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천천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앞서 주강찬은 라이터로 제 손을 태워가면서까지 스스로 결박을 풀어냈습니다. 화상의 고통을 견뎌낼 만큼 독한 사람이라는 걸 그 대목에서 봤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을 데려간 일에는 정작 자기 손을 대지 않고 늘 남을 앞세운 뒤에서 셋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음 회에도 주강찬은 또 누군가를 앞세워 이 판을 넘기려 들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쓰이고 버려진 쪽이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셈이 어떤 얼굴로 돌아올지 다음 이야기를 함께 기다려봐요.